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로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죠. 환경미화원 가운데 청소차를 직접 운전하는 직군은 정규직 공무원인데요. 순천시 소속 청소차 운전원들이 정규 근무 시간도 채우지 않고 되레 추가 근무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순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천 생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이곳으로 가져다 놓으면 분류해서 폐기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를 운전하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CJ 헬로 취재팀에 현장 동행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생활 폐기물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에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고 그 사이 현장을 살펴봤더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청소차 직원 18명 가운데 2명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는지 좀 기다릴게요. 현재 시각 오후 1시 50분을 넘겼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청소차 운전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인데요. 청소차들은 이렇게 처리장에 빼곡히 주차돼 있는 상태고요. 운전원들은 어디로 간 건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은 계속 했었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또 이런 제보가 계속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고 오늘은 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 온 거고. 청소차 운전원들은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인데 왜 업무를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 근무인데 내가 아침에 이제 5시 20분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차 예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5시 20분 나오면 아침에 이제 40분간 빨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는 시간은 틀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끝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끝납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왔으니 일찍 나간다는 입장. 정규 근무 시간인데도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었지만 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운전원들이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최대 30시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차 운전원 대부분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청소차 운전원들의 근무 태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정규 출근 시간인 아침 6시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 준비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더 길게 쉴 수 있게 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후 업무 시간에는 쉬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운전원 18명의 근무 시간을 매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무의 강도가 강해서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말했죠. 실제 정비 시간까지는 제가 여기 앉아서 날마다 그게 벌어지는 일은 확인을 못했죠.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는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순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예결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포시가 내년에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8,222억 원. 지난해보다 11% 정도 증액되면서 목포시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넘겨받은 목포시의회가 예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의장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예결위원들이 구성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장의 결정은 최웅림 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인가요? 삼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결위원까지 의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합니다. 의장단은 예결위 활동에 결격 사유가 있고 해당 상임위위원들의 추천이 없는 의원은 절차대로 배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집행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못 받아서 안 되신 거고, 지금 최영림 의원 같은 경우는 목포시하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저 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감정이 없겠어요. 결국 시의회는 정회를 반복하며 30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원안대로 예결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 투표에선 평화당 정용수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예결위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의원들인데도 내부 갈등 때문에 표심이 엇갈린 겁니다. 예결위는 시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예산을 막는 중요한 자리.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취지와 달리 매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화 연수와 폭행 사건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순천시의회가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를 줄이고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해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등 의원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 동안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생태관광 자원을 가진 라오스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푸른 물색으로 알려진 블루라군 등을 방문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메콩강 야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연수 비용은 의원 1명당 편성된 예산의 절반이 안 되는 14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혜의 그 자연 경관이 있어서 생태 관광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라오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연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죠. 이번 순천시의회 해외 연수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의원들은 일정 가운데 하루 반나절 동안 라오스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교 외벽을 페인트 칠하고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 개선 봉사활동 비용은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순천시의회 해외 연수 기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라는 시각과 국외연수 본질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은 나눔 문화 확산, 봉사활동도 연수에 넣는 것도 저는 새로운 시도고 자발적이고 또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알리고 또 순천도 알려야 할 그런 지방 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순천시 의회의 해외 연수 기간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꾸준히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광양의 버스터미널이 돌연 운영 중단을 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버스터미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운영 적자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혜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버스터미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2018년 3월부터 강진군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17년에 그때 경매도
건물주가 그 경매를 받았어요. 건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할까 말까 도중하다가 이제 타산이 안 맞으니까 2018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계속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매년 터미널 임대료로 1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임대료와 인건비를 발권 수익금으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향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른 민간 사업자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내 버스터미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버스 여객 터미널은 모두 48곳.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은 43곳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승객과 유동인구가 줄면서 식당이나 매점 등 임대 수입이 급감했고 적자가 늘면서 터미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광양의 경우 버스터미널 2곳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포기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를 막 이용하는데 오늘 급한 일에서 부산을 가는데 시민들이 어제 이 찬바람 부는데 길바닥 냈더니 놓고 시하고 시 외에는 뭘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리니까는 뭐 이상해요. 잘못 내는가 하면 다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강양 만약에 맞다요. 아니 근데 지금 아무 그래갖고 대합실은 이거 들어가기도 그러고 지금 춥기는 안 하는데 황당했어 황당해. 농촌 지역 터미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건설하고 민간에 위탁을 맡겼지만 적자로 인해 모두 포기했습니다. 영광 법성포 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2월 21일 폐쇄됐고 강진은 2017년, 장성 2013년, 구례 2008년, 한평은 2005년 각각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5곳 모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버스터미널 운영까지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쪽으로 이제 좀 개선 사업을 국토부에다가 그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해줘라 국비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승객이 줄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고 있는 버스터미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혜창입니다. 호남 지역은 과거 백제와 신라 등 삼국시대보다 더 오래전부터 마한이라는 정치 집단이 집권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연구나 발굴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최근 전라남도와 11개 지자체 등이 모여 마한 문화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마한 문화권 발전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 등 11개 지자체, 그리고 마한연구원 등 8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원전부터 서기 4세기까지 한강에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넓게 분포됐던 마한에 대한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마한사 규명과 정체성 확립, 발굴 조사와 특별법 제정, 그리고 마한 역사 문화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관리 기반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왕국,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도 마한이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재조명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도 협의를 통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사적지 관리 등을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발굴 조사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발굴 사업도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면서 체계화된 연구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한 문화재 발전을 위한 전담인력이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번 포럼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를 내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한 기관이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있는 마한 관련 유적은 670여 개. 신안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기가 넘는 고분이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한문화권은 넓게는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야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와 발굴이 늦어진 마한문화. 호남 지역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선수하면 박치기왕 김일 선수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일 선수 고향이 고흥군 거금도라고 하는데요. 고흥군이 김일 선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한 선수를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내던집니다. 서로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쓰러진 상대를 누르기도 합니다. 때리고 부딪히며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60년대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김일 선수를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프로레슬링 대회가 지난 15일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김일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영국 등 국내외 선수 16명이 참가해 프로레슬링의 묘미를 선보였습니다. 새로 이번에 작년에 설립된 김일기념사업회에서 이번에 주관해서 스포츠 영웅 선정 1주년 기념 프로레슬링 대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관중이 왔었습니다. 상상 의외로 왔어서 옛날에 향수를 달래고 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도 잊었던 그 박치기 한 방을 보면서 새로운 우리 그 국민들의 뜨거운 열성이 있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흥군은 거금도 출신 김일 선수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크기가 작아 문제가 됐던 동상을 높이 6m 규모로 새로 제작해 설치하고 주차장과 추모공원도 정비합니다. 김일 선수 유가족에게 유품을 추가로 수집하고 이왕표, 천기석 선수 유품도 새로 받아 홍보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기존에 김일 체육관 내에 있는 홍보관이 협소하고 또 공원도 좀 조각 부분이 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홍보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추모공원 및 주차장 등을 확대해서 관광 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 기념사업회는 내년 5월에 제2회 프로레슬링 대회를 열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쇠퇴의 길을 걸어온 국내 프로레슬링이 김일 선수를 통해 다시 관심을 모으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지방의회마다 마지막 회기를 열어 이듬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김종식 목포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목포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8,22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인 7,389억 원보다 833억 원이 늘었습니다. 김 시장은 천만 관광객 유치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 재배한 과일을 플럼코트라고 하는데요. 순천시가 플럼코트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플럼코트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재배를 권장한 결과 나간면과 황전면 등의 140여 농가가 플럼코트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헥타르에서 플럼코트가 재배돼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고품질 플럼코트를 생산하기 위해 말랭이 등 가공상품 정보를 소개하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인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 3분기 전남 지역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3,492명의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20대가 2,539명 빠져나갔고 10대 494명, 10세 미만이 372명이 순유출됐습니다.
반면 순유입 인구는 50대가 303명, 60대가 279명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영암과 순천 등은 순유입됐지만 목포와 광양, 여수 등은 순유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인구 순이동자 수는 1분기 7,300여 명이 빠져나갔고 2분기에도 2,400여 명의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실제 목포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서장권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달라진 부분들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이 큰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나 목포 시민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은 지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정책들 중에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교통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 문제,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일인데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까지 한 50년, 60년간을 살아왔던 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일방 통행을 한다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외지 관광객들을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보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통행하기가 웬만하기 위해서는 일방 통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상가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일방 통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방 통행을 하려면은 주민들의 호응과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교통 환경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서장권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재 전남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의 실효성과 앞으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또 다양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약 50조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그런 그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실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민경제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원도심 하면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점포들,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또 작은 식당이라든지 또 미용실, 뭐 과일 가게, 세탁소, 채소 가게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그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목상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은 도시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그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 전남 지역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정책과 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에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짧게는 2년 된 도시도 있고, 길게는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고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지금 그 도시의 생성과 확장, 그 다음에 또 소멸, 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계속 그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남도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그 공모에서 담양과 장흥, 함평, 무안 4곳이 선정돼서 국비 361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났었고요. 이제 선정된 곳은 담양군의 문화 생태로 천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 그다음 장흥군의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라는 주제, 그다음에 무안군의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 무안, 그다음에 함평군의 한평천지, 그 다음에 한우나비 국화축제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 4군데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1억 원의 국비하고 그 다음에 241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굉장히 그 대규모 사업이 되겠죠.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금액이 더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LH와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상생 협약 체결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목포의 지금 구도심에서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LH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주거 재생 산업이 되겠죠. 아니면 새로운 그 임대주택 사업을 짓는다든지 이런 아파트 등을 통해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목포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다른 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그 혁신도시와 함께 굉장히 한 4년 정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그 혁신도시와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안착되지는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정말 좋은 그 질문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곳에 무분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목포시의 경우인데요. 목포시는 지난 2006년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제정의 근본 취지는 쇠퇴해가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그 건물주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도심의 그 건물주들 하면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나 서울 또 남학의 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들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상생해야 될 이런 건물주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이 되더라도 또 2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먹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받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는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라든지 군산시, 익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가운데서 이 보조금 관련, 임대료 보조금 관련 사항을 폐지를 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먹포시와 매우 유사한데 2003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7년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포시는 아직까지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가운데서 임대료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장미의 거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상권이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올해까지 지원된 예산이 약 한 42억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정말로 그 열악한 먹포시 재정에 비하면 이 3억이란 돈이 건물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좀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그 지역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변질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사실 먹포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행정의 달인, 행정의 전문가이신 김종식 시장님께서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먹포시의 피 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원도심 출신의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이와 같은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포시 차원에서 특히 김종식 시장님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순천시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 인구의 23% 정도가 감소 폭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에서 이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빈집이 감소하는 등 최근에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날 만큼의 아주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시행 전하고 비교해 보면 순천 원도심의 뭐 점포수가 67.4%, 그 다음에 일평균 매출액이 11.2%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빈집은 85.9% 정도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도심에 이제 누가 이런 어떤 가게 서비스를 이제 차리는가 봤더니 이제 50대에 이제 퇴직한 장년층들이 이제 다시 어떤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청년 사업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또 어떤 서비스 창출을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원도심 활성화를 어떠한 도시마다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떠한 또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도시 활성화를 보통 거주민이 물론 주도를 하지만은 보통 이제 관광 상품과 연결이 돼 가지고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원도심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청년 창업, 또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또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그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룬 그런 골목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 경제의 보루로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돼서 핵심 정책은 원도심 하면은 이제 그 도시가 처음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용한 그런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 선순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도심 활성화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뭐 계속 그 지역의 도심이 성장하고 팽창하고 또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도심이 팽창되면 그 부분에 대해 신도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 구도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구도심에서 일어난 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러한 구도심에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지역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최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개발을 그 원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그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편중된 개발보다는 어떤 그 한 도심을 그 기존의 원 도심의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식 개발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곳이 많은데 여수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가 팽창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중심지가 중심 상업지역이 변동을 하면서 구 중심 상업지역이 다 쇠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다시 관광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예전에 구 여수에 있었던 중앙동이라든지 고소동이라든지 이런 그 원도심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여소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늘어나는 도심에서 이게 그 자연적으로 쇠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팽창식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함에 앞서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원도심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가장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즉 예산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한 정책의 실현입니다. 수립입니다. 목포시의 경우와 같이 정말 피 같은 그 우리들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낭비되는 그러한 정책의 실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비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선창과 원도심을 연계한 그런 어떤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이전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원도심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민들 또 지자체 그리고 지역 의원들 이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항시인 윤동주. 그는 27세 젊은 나이에 서시, 별 해는 밤과 같은 시 31편을 남기고 1945년 2월 16일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 박사님이나 그 유족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윤동주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 못했을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윤동주에게는 절친한 대학 후배이자 글벗 정병욱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40년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그는 나를 아우처럼 귀여워해줬고 나는 그를 형처럼 따랐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했던 시대, 윤동주는 자필 시집을 엮어 연희 전문대 후배이자 하숙집 동료인 정병욱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건네고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을 받아든 정병욱은 급히 고향인 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병욱 자신도 강제징용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동주가 체포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자기도 그걸 일본군으로 가는데 학병으로 가는데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은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고향에 가져와서 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 소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 주세요. 이 말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그는 강제징용을 떠납니다. 정병욱의 본가는 광양 망덕포구에서 주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 박아지 여사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 주조장의 마룻바닥을 뜯어 윤동주의 시집을 보관하게 됩니다. 설마 찾으러 오더라도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마루밑을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광양 망덕포구의 한 주조장에 숨겨졌던 윤동주의 육필원고는 해방 이후인 1948년 정병욱과 대학 은사의 손을 거쳐 출간됩니다. 윤동주는 숨을 거뒀지만 그의 시 31편은 세상에 남아 빛을 발한 겁니다. 정병욱은 남은 일생을 윤동주와 함께했습니다. 정병욱의 모든 저서와 학술 활동에는 윤동주가 담겼고 윤동주의 남동생과 정병욱의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둘은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 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도 많이 했고 또 자기 여동생과 윤일주를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결혼을 시킨 분이 바로 또 정 박사님이십니다. 광양 망덕포구에 가면 윤동주의 육필원고를 숨겼던 정병욱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글벗의 고뇌와 번뇌를 알기에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육필원고. 만약 윤동주에게 정병욱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시집. 지자체는 윤동주와 정병욱 두 글벗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도 기리고 그것들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에다가 윤동주 정병욱 테마 정원형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시인 윤동주에게 정병욱이 없었다면 광양의 외딴 주조장 마룻바닥이 아니었다면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대로 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